정승일 박사님, 경제학 특강 하시는 정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사님, 이명박 이래로 박근혜 때까지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른바 낙수 효과. 그래서 위에다 물을 쫙 부으면 그게 넘쳐서 아래로 흘러가지고 서민들도 잘 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제발 그렇게라도 되면 어떨까.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이제 대통령께서 뭐 대기업의 거친 행보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의 기시감이 느껴진다. 삼성에 너무 유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현상만 보고하는 공격도 좀 있었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주시고 박사님의 견해를 쭉 피력해 오셨는데, 그럼 과연 낙수 효과라는 건 원래는 있는 건데 우리가 잘못해서 한국적 재벌 이런 거에 의해서 안 일어난 건지, 어느 나라에서도 그건 해봐야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낙수 효과라는 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해되기로는 이 대기업을 열심히 이제 이렇게 키워주면은 대기업들로부터 중소기업으로 이제 많은 그 부와 이익이 트리클 다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 트리클 다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골고루 잘 사는 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게 낙수 효과라고 한국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따라서 답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게 진보적 버전이다. 알아, 이 이명박 박근혜는 전부 다 대기업 위주로 이게 뭔가 했고, 그 얘기는 뭔가 트리클 다운이 뭔가 된다라는 거 전제했는데, 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경험해 보니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쳤는데 뭔가 서민들한테 떨어지는 게 없지 않느냐, 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다 힘들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대기업을 대통령이 만나거나 대기업과 친하게 지내는 건 잘못된 거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삼성과 친하게 지내는 거 저거 터부다, 저거 왜 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낙수 효과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생긴 말이 아니라 트리클 다운이라는 거예요. 트리클이라는 게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다운. 아래로 물방울이 떨어져 내리는 것. 트리클 다운 이론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한 게 레이건 정부예요, 미국에. 1980년대 레이건이 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집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부시가 또 집권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거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부자들이 신이 나니까 열심히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건 소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월급을 받을 테니까. 따라서 트리클 다운이 된다 라는 겁니다.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은 대기업이 아니라 부자라는 인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소득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개인 소득세. 대기업을 밀어줄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소득세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좀 깎아줍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깎아줬냐면은 뭐 이게 그 레이건 직전에 카터 정부였거든요. 카터 정부 때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이 한 75%. 뭐 우리로 치면 한 100억 이상을 벌었다. 그래서 1000억을 벌었다. 그럼 900억? 100억 넘어가는 게 900억 아닙니까? 900억 중에서 75%를 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한 뭐 100억, 200억 정도를 그래 네 거다. 이게 공정하다라는 게 카터 정부 때였고요. 굉장히 파격적이었군요. 근데 그거를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이거를 32%로 내려요. 처음에는 40%, 그 다음에는 뭐 35%, 그 다음에는 32% 내리는데, 이거를 똑같이 한 정부가 있죠. 바로 이명박 정부예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대기업 감세도 하죠. 그 다음에 부자들 감세도 해요. 그래갖고 이명박 정부가 부유층들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레이건처럼 낮추려고 하다가, 그때 마침 이게 2010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 당선되고 될 때 이제 그때 이제 뭐 여러 친환경 무상급식 이런 게 되면서 복지국가 열풍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진보 쪽에서 불면서 진보 쪽 사람들이 안 된다, 레이건식의 감세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역공이 들어오니까 이명박 정부가 결국은 대기업 감세도 제대로 못하고 부자 감세도 못해요. 대기업 감세라는 건 주로 법인세 내리는 감세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개인 소득세 감세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냐 대기업이라는 거는 거기 이제 뭐 임원이라든가 CEO들 월급이 많긴 하지만은 만약에 그 독일처럼 여기 이 사회의 절반을 종업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처럼 CEO라든가 임원들 월급을 많이 못 올려요.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 직원들에 비해서 CEO들이 거의 500배 내지는 1000배 정도를 1년 연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랑 5만 달러를 받는다. 1년에 연봉이. 예. 우리 돈으로 한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 CEO는 여기에 500배 내지 1000배. 1000배면 얼마입니까? 7천만 원 곱하기 1000이니까 거의 한 700억? 뭐 이 정도로 버는 거예요. 그 보수 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네. 예. 근데 원래 미국도 이렇게 심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레이건이 등장해가지고 이걸 다 높여버린 거예요. 연봉을 많이 받게끔 이제 하는 걸 자유롭게 만들어줬고요. 더군다나 여기다가 최고 세율을 낮추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700억 정도면은 100억 넘어가는 게 벌써 600억 아닙니까? 예. 600억 중에서 카터 정부 때는 75% 세금 떼어갔고 하물며 1950년대 아이젠하워 정부 때 그때 아이젠하워는 공화당이에요. 예. 그때는 91% 떼어갔어요 세금. 오.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 전쟁도 하고 어허. 베트남 전쟁 뭐 이런 걸 다 한 거죠. 그다음에 미국식 그 복지국가도 한 거. 이게 뉴딜 동맹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미국은 1960년대 말 그다음에 70년대 중반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간에 미국은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부유층한테 네. 개인들한테 그래서 나눠준다. 말하자면 미국식 복지국가를 한다. 이게 이제 이른바 뉴딜이라는 합의를 했다. 예. 정당과 무관하게 복지국가, 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합의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네. 누구나가 다 동일하니까. 이거를 깨버린 게 이제 레이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만세를 불렀죠. 그럼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 부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로지 대기업의 임원급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들도 일부 포함은 되겠지만 다른 자산가들이거나 지주계급이거나 많죠. 그러니까 뭐 기업에 있지 않은 네. 투자자들, 네. 자산가들 네. 굉장히 많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네. 미국의 경우에는 종업원 250명이 아니라 뭐 500명 넘어가도 중소기업이라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벤처기업가들 있죠. 벤처기업들의 경우에도 이게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줘요. 벤처 창업에서 어유 야 잘하네 해가지고 세금을 막 깎아줘요. 그게 이제 지난 10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네. 야 봐라 내가 내고 있는 세금보다 네. 나야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비서의 세금이 더 많아.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왜냐하면은 이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벤처 투자자가 포함해가지고 투자자들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줬거든요. 레이건 때부터. 이거를 이제 미국의 클린턴 정부도 용인을 했고 네.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좀 들어와 있어요. 투자자들은 뭐 여러 가지 뭐 훌륭한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투자자가 뭡니까? 부동산 투자자도 투자자고 사실은 뭐 온갖 게 다 투자하고 한마디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굴리다 보면 투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 벤처 캐피탈 통해서 이렇게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것도 다 지금 그 범주에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하면은 1년에 소득세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100억 넘어갈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이 75%인데 예. 이거를 좀 전에 얘기처럼 레이건 정부 때 이거를 뭐 40% 35%로 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당신이 그 돈을 번 돈 중에서 가령 뭐 700억을 벌었는데 600억을 그냥 당신이 개인적으로 그냥 저축한 게 아니라 그거를 벤처에 투자했다 벤처기업에. 예. 그럼 이쁜 짓 했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한 소득 그러니까 배당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불과 15%밖에 세율을 안 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은 뭐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35%도 아니고 15%밖에 안 내니까. 예. 이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 같은 부자가 봤을 때 아니 내 비서는 최고 세율이 35%인데 물론 워런 버핏의 비서도 많이 벌죠. 버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세금을 더 많이 내냐.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이 더 낮았거든. 더 예. 높았거든요. 예. 투자자들 세보다. 예. 이거를 만든 건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자 내지는 부유층에 관한 얘기지 기업에 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제가 이해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스웨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지금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떤 세금 제도가 있었냐면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유럽 평균보다 더 낮춰줬어요. 예. 하지만 스웨덴 경우에도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미국만큼은 아니고 미국보다 조금 적은 한 뭐 1년에 한 뭐 75% 정도
카터 정부 시기 예, 요 정도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핵심이 왜 그런 법인세를 낮춰줬냐 이건데 법인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뭘 요구를 하냐면은 낮춰주면 회사에서 순이익이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순이익이라는 게 법인세를 뭐 내기 전이라든가 이런 얘기니까 그럼 회사가 이익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 대신에 배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법인 기업으로부터 개개인들한테 부자들한테 나눠주지 말고 예. 이거를 재투자하라 이거예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재투자하면 뭐가 됩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면 근로소득이 생기겠죠. 예. 이거를 북돋아 주면서 이거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도 감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배당을 하면은 배당세는 많이 물렸겠네요. 배당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을 딱 봐가지고 뭐 배당액이 뭐 1년에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근데 배당을 비롯해서 뭐 근로소득 예. 명목상으로는 근로소득인데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불로소득들이 많죠. 예. 다 합쳐가지고 뭐 스웨덴도 미국이랑 마찬가지로 1년에 100억이 넘어갔다. 75%를 때린 거예요. 예. 네. 자, 이 얘기인데 이런 건데 계속해서 제가 이런 얘기인데 법인 기업이라는 거는 이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계급과 계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타도 투쟁을 하실 거예요. 대기업을 다 없애버리는 우리 투쟁을 하자. 재벌 해체 요구는 사실 많죠. 대중적 운동적 차원에서. 재벌 해체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재벌이라는 거는 대기업이 여러 개가 묶인 거예요. 예. 하나만 있으면 그걸 재벌이라 얘기를 안 해요. 기업 집단. 네. 그 대기업 하나밖에 없다고 치고 이거를 그럼 없애는 게 그럼 진보의 과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트리클 다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많은 연구가 지금 밝혀지고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는 메모리 수출이 좀 줄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 원료, 그다음 장비, 부품, 소재 이런 거를 납품하는 그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의 매출이 줄겠죠. 예. 그리고 그 얘기는 뒤집으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출이 늘게 되면은 1차 하청, 2차 하청업들의 매출이 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트리클 다운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무슨 어려운 무슨 신비로운 얘기라고 이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완성 조립 업체가 있고 대기업이 있고 거기에 납품하는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발달된 경제의 경우에는 예. 트리클 다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자꾸 부인하면서 대기업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돌아가자면은 예. 저는 트리클 다운 이론이 미국에서 생긴 그 가장 큰 기본은 딴 게 아니라 기업 내지는 법인 기업을 뭐 도와주거나 뭐 세금 깎자 요 얘기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미국에서 나온 오리지널 얘기는 부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이 부자들 중에는 아까 이제 얘기처럼 워런 버핏이 예를 들어서 부자 아닙니까? 예. 투자자기도 하고 예. 이 사람 기업가가 물론 기업이 있지만 이 기업 자체가 투자 회사예요. 그렇죠. 무슨 산업자본이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산업자본이 아니라 그냥 투자자본이에요. 예. 근데 이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회사들 중에는 어떤 거는 중소기업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 위주로 쭉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워런 버핏의 세금을 막 깎아주고 중소기업 위주로 막 가면은 그리고 이게 바람직하냐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데. 안 쓰죠. 왜냐하면은 별로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대기업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아니 내가 투자하는 돈이 예. 중소기업에 들어가건 아니면 애플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마인드고 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물건을 잘 만들면 되는 거고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를 만들려면은 최소한 연 100만 대 정도의 생산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예. 그럼 엄청난 몇 조짜리 대자본이 필요한 건데 그럼 이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을 만들 건지 예. 근데 진보 세력은 그걸 하지 말자라는 얘기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얘기는 우리나라 진보 세력은 집권하면 자동차 산업도 포기할 거고 해에다 매각해버릴 거고 실제로 매각해버렸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현대기아차 말고 다 외국에 다 팔아버리셨습니까? 삼성이 팔렸고. 삼성 팔렸죠. 쌍용도 지금 뭐 중국에 넘어갔다 인도에 넘어갔죠. 그 다음에 뭐 대우 GM에 넘어갔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 득작 등장해가지고는 이 대기업들을 그냥 난 관심 없어 그냥 해외 팔아버려. 그러면은 저절로 뭔가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할 거야. 아니
자동차의 1차 청업체들이 모기업 외국에 팔렸는데 네. 발전하겠어요? 그 모기업들은 해외에 이미 자기 본국에 서플라이어들이 다 있는데 예. 자기들하고 이미 교류를 다 맺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네. 그거 다 빼버리고 어유 한국 애들 이쁘네 기술력 좋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일부의 오해를 물 좀 오해가 주시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대기업에 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예. 일부의 오해를 무릅쓰시고도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거에 아마 정 박사님의 강조점과 철학이 배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자, 우리가 원어로는 트리클 다운, 우리가 익숙해진 용어로는 낙수 효과라는 게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은 있네요. 조금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잘못된 예, 거예요. 우리는 기업을 지원하는 걸로 늘 많이 이해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뿔이 나고 화가 났던 게, 아니 좀 참고서 아랫목을 막 떼면은 윗목도 자연히 신압으로 좀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랫목만 설설 끓고 윗목은 냉기가 여전했고, 왜 그 낙수 효과를 상징하는 유명한 도해 보면 밑에 잔들 그 위에 조금 이렇게 기마전 하듯이 탑처럼 쌓아가지고 맨 위에 물을 부으면 이렇게 넘쳐서 밑에까지 와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네. 그게 다 인간 개개인들에 관한 거지. 맨 위에는 부자들이 있고 인간들, 예. 대기업이 아니고 예. 맨 아래는 서민들, 예. 빈민들이 있다는 거지. 예. 그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현상인데, 저도 뭐 제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는 사람도 있는데, 중소기업 창업자들 사장님들이 예. 서민들이에요. 인사람도 있고 제법 중견으로 그렇죠. 올라가면은 이미 자본가 자산가 계급에 있는 자산가 사람도 계급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뭐 이 회사를 잘 운영하는 거보다는 어떻게 부동산 값 어떻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주식. 애들을 뭐 유학 보낸 사람들도 많고, 많죠. 이 사람들 이 부자들 세금 올리잖아요. 예. 극렬하게 반대하고요. 어. 제가 아는 중소기업 업주들 중에 진보 정부 찬성하는 사람들 제가 눈 뜨고 본 적이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뭐 최저임금 같은 거 올라가니까 그냥 뭐 눈에 그냥 쌍심질 키고 반대하죠. 자기 지출이 비용이 네, 늘어나니까. 더군다나 노동조합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뭐 세상에 이런 그 나쁜 정부가 어딨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보 정부라는 거는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를 가르는 게 아니라 예.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간에 세금 잘 내고 노동조합 만들고 회사 안에서 인권 제대로 지키고 성희롱 없어지고, 예. 그래서 정말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간에 비슷한 임금 받고 월급 받고 국가복지가 돼가지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거나 내가 국가복지 동일하게 받고, 말하자면 장학금 받고 그다음에 뭐 등록 혜택 받고 이런 나라를 만드는 거지. 이런 거랑 다 무관한 그런 건 다 후순위고, 우리나라 진보 경제학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건 다 후순위고 맨 먼저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표준적인 진보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대중들도 그들의 견해에 많이 경도된 측면이 그렇죠, 있죠. 많죠. 그래서 대기업 이퀄 악이라는 등식이 형성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대기업 이른바 총수 또는 다량 지분 오너들 꽥끽해봐야 3%에서 9% 사이겠지만, 이들이 휘두르는 온갖 못된 짓, 뭐 땅콩이니 뭐니, 이재용에서 보여지는 에버랜드 뭐 주식 어떻게 장난해가지고 승계하고 삼성물산하고 뭐 제일모직 합병 비율 막 이러고 요즘 막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수와 오너의 못된 짓, 불법, 탈법, 편법, 세금 도둑 이런 것들을 대기업과 동일시 해버리는 게 너무 강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삼성전자를 뭐 없애버리고 파산시키는 거, 이게 진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예.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건희 패밀리, 이건 부유층 개인들이에요. 예. 여기가 뭐든지 못하게 뭐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넣기도 하고 예. 처벌하기도 하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삼성전자의 뭔가 직원들 대표를 이사회로 보내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 그냥 나쁜 짓 못하게 하고, 이런 식의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삼성전자가 나쁘니까 삼성전자를 아예 쪼개자. 뒤로 쪼개거나 아니면은 뒤로 빼고 삼성전자 납품하는 하청업체 위주로 가자. 아니 하청업체가 자기 물건을 구매해주는 삼성전자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예.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난 얘기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집권해가지고 자꾸 보수에 논쟁만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를 구성하는데 일테면 2,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치면
2,000개를 납품받아서 결국은 하이엔드급 꽤 좋은 고성능 휴대전화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삼성전자 베트남에 있는 어느 공장이거나 과거 구미에 있던 공장 라인인데, 삼성의 힘을 빼느라고 이런 걸 하면은 삼성에 납품하던 2,000개 부품 서플라이 체인, 그 납품하던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에 닥쳤던 개가 되거나 그렇죠. 자기의 납품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럼 함께 망하거나 그렇죠. 함께 줄어든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뭐 이재용이 됐거나 이재용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됐건 간에 예,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함께 예. 앞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배관시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저는 너무너무 유치하고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재용이건 이학수건 뭐 그렇죠. 정승현이건 뭐 옛날에 누구야 황창균가 누가 됐건 간에 그 당시에 삼성전자를 법적으로 등기부상에서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사람과 대통령은 만나서 경제정책 북돋워 줄 수 있고 그렇다. 그렇죠. 얘기죠. 그와 동시에 네. 바람직하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부자 증세를 공식화시키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네. 이게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네. 부자 증세 나오면은 또 이제 보수 언론이 폭탄이다, 뭐 네, 증세 네. 폭탄하면서 막 좀 엄살을 떠니까. 예.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거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국가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도 늘려야 되고요. 지금은 뭐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에 더군다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 학자금 그렇대요. 다 주잖아요, 공짜로. 예, 예. 근데 왜 그걸 대기업만 받아요? 어. 근데 전 국민이 다 받아야 되고 특히 중소기업 다녀도 이걸 받아야 되는데, 예, 이거는 그럼 중소기업 업주들한테 당신들이 하라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국가가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일가가 예. 저는 뭐 카터 정부 시절처럼 예, 75% 세금 내야 되고요. 예. 그럼 저처럼 얘기를 하면은 이건희 회장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서 아이고 이뻐라 우리 재벌편 이럴 것 같아요? 그 왜 재벌 편이야? 제가 볼 때는 예,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는 예, 지금은 당장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중요한데, 예, 이건희 회장은 앞으로 뭐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경영 능력이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재용의 후손까지 가게 되면은 경영 일선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실제로 재벌 3세 4세들은 실제로 뭐 너무나 공주처럼 자라고 왕자처럼 자라가지고 경영을 못할 테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록펠러 패밀리라든가 아니면 카네기 패밀리처럼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후퇴해가지고 뭐 하냐? 그냥 저 칼리브에 가서 요트 타고 비녀 끼고 노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재벌들로 하여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 진보적인 얘기처럼 하는데 예. 이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인 겁니다.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못된 짓 하거나 네. 경영 능력의 부실함이 확인되면 지분만 갖고 지분에 대한 권리만 행사하고 배당금이나 받아가고 네. 회사 경영에선 손을 떼라. 그렇죠. 한마디로 이번에 칼 그렇죠, 그렇죠. 예. 저 누구야 돌아가신 양반 조양호 조양호 씨처럼 하여튼, 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한진칼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돌아가신 분의 부인과 그 딸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아 이거 이건 뭐 도대체 일반인들보다도 못한 수준의 도덕과 양심과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니까 예. 당신들은 경영일선에 나서지 말고 네, 그냥 네. 뒤에 가서 네. 지분 행사만 하고, 지분 행사도 당신들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변호사 통해서 대리 행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근데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로 한국 경제의 문제 해결되나? 그러면은 왜냐면은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데 일종의 월급쟁이 CEO가 들어오겠죠? 예.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할 거예요?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회사의 가치와 이익 증대. 그렇죠. 회사의 가치는 두 번째고 제일 중요한 게 이익이죠. 예. 그냥 지금 진보 세력이 요구하는 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 주주 가치,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놔라. 예. 총수들의 이익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럼 주주가 누구예요? 펀드들 아니에요. 예. 펀드의 이익을 최대로 하려면 배당도 많이 줘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가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러려면은 뭐 박창직 같이 이렇게 뭔가 말 안 듣는 친구가 있다? 양심선언 저 하고 친구는 뭐 되도록이면 그냥 어디 한 부서로 보내야죠. 이게 진보예요? 아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데. 그래서 예. 예. 스탠다드 표준적인 진보는 유럽의 경우에는 예. 직원 대표 이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주들의 대표가 이사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박창직을 이사회에 집어넣자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은 한 무슨 문제 해결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업은 재벌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월급쟁이 사장이 여태까지 그 이 조씨 패밀리가 하던 짓거리를 그냥 약간 완화된 형태로 또 다시 하겠죠. 그러니까 지분 다 다량 지분 소유자들이 그들의 비례에 맞춰서 에이전트를 하나씩 보내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이사로 참여해봤자 이른바 총수라고 불렀던 대한항공을 예를 들자면 조씨 패밀리가 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없다. 왜? 이익 증대를 위한 것은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늘리는 것이니까. 왜? 그들은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이 진보 쪽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자본주의인데 주주자본주의가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스톡옵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CEO들이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월급은 근로소득이거든요. 그것만 아니라 주식을 받아요. 주식을 뭐 만주 뭐 2,000주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 이거를 팔아서 챙길 수가 있는데 챙기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기가 3년이면 그 3년 동안 죽어라 하고 주가를 올려야 돼요. 주가 올리는 가장 편한 방법이 학술적으로도 다 입증이 된 건 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기술 개발 열심히 하고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이거는 오래 걸려요.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주가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들 월급 줄이고 하청단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무슨 뭐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외주 주고 외주주죠. 싼 값으로 하게 하고 그럼 정규직 하게 할 거를 비정규직이 하는 외주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퇴 자꾸 유발해서 고임금 노동자들 쫓아내고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어저께 그저께 정년을 뭐 60세에서 65세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막 반발한다고 벌써 나오거든요. 아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 노인네들 일도 못하는 빠릿빠릿한 젊은 애들이 있는데 지금 인터넷도 잘 모르는 사람들 채용을 해. 저런 거 나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줄이는 게 자기들한테는 특히 CEO들한테는 스톡옵션이라는 게 걸려 있으니까 이익이 되니까 55세 넘어가면 그냥 은퇴 내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은 이 대목에서 일본의 사례를 하나 여쭤보는 게 강의에 도움이 될지 쇳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본도 우리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일본은 58세나 한국의 58세나 디지털에 좀 덜 익숙한 건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은 정년을 60에서 65로 68세인가로 늘렸고 70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10년, 15년 먼저 저출산 청년들이 를 적게 나가지고 왜냐면 9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99년부터 애를 안 낳았거든요. 일본은 이제 90년부터 금융시장 폭락하면서 애를 안 낳기 시작하니까 훨씬 빨랐죠. 한 10년 빠른 거죠. 그리고 고령사회 비율도 우리보다 빨리 먼저 진입했고 그렇죠. 노령 인구가 훨씬 많고 그러면 일본의 기업인 중소기업이 됐건 뭐가 됐건 그 주인들은 기업주들도 지금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요? 대학 막 갓 졸업한 20대 초중반 아이들 빠릿빠릿하고 신지식 문물에 많이 접해 있는 애들 서너 명 쓰는 게 낫지. 65세인 걸 68세로 늘리라고 하면 저항할 텐데. 얘기하시는 거에 이제 약간 팩트가 틀린 게 있는 게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쓰고 싶어도 지금 청년 인구가 워낙 줄고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없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대기업 뭐 이런데 그냥 월급 많이 주는데 가버리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본에 너무나 취업 구직자들이 적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나이 든 사람들 보고 야 20대 뽑으려니까 안 와. 없어. 네가 좀 더 일을 해. 근데 그 법에 걸려 있으니까 법을 좀 그럼 연장합시다라고 되고 있고 우리도 몇 년 뒤면은 다 닥칠 현상이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정년을 늘리는 것은. 그러면 일부 기업들이 당장은 반발할지 모르지만 인구 계획과 경제 시장에 진입하는 노동력과 퇴출되는 노동력의 그 차이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일본이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취업이 좀 쉬운 건가 보군요. 외국인들도 쉽고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IT 업종에서 많이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어쨌든 그 대학을 나온 그 청년들이 거의 다 완전 다 취업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또 하나 이제 뭐 이 자리에서 약간 뭐 다른 얘기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월급 대비 중소기업 월급이 한 80% 정도예요. 우리나라 한 발밖에 안 되거든요. 예. 뭐 가령 삼성전자 들어가면은 4천이 초봉인데 네. 우리나라는 한 2천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하는데 일본은 그게 한 뭐 3,600 정도를 받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른 게 일본은 이 연공서열제 임금이 아니에요. 연공서열제 임금이라는 게 호봉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직장에 들어가서 5년, 10년 되면은 자동으로 월급이 올라가는 식인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직무급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일하는 직무가 이러이러한 그 숙련과 지식과 이런 난이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요 월급을 받는다. 그 얘기 뭐냐면은 당신이 회사에 들어온 지 20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이 하는 업무가 낮은 임무야. 그러면은 30년 일한 사람이나 10년 일한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없으니까 회사 쪽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여기 지금 나이가 50된 사람이 있네. 근데 지금 한 나이 한 30대 된 사람보다 월급이 한 2배가 돼.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 그러면은 자르고 싶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이 나이 든 사람들을 자르게나마는 그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호봉제 임금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아예 임금 테이블이 다르고 네. 맡고 있는 일, 회사의 기여도, 수행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근무 연한과 무관하게 임금이 책정되고 노동자들도 또 그걸 수용하니까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일본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일본도 1950년대, 60년대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좀 심했대요. 네. 우리 정도로 아마 심했는데 네. 그게 1970년대 초반 되면서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일본이 경제 민주화를 많이 했냐?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도 일본 자민당이 장기 집권, 무려 50년, 70년 장기 집권하는 나라인데 지금도 예. 그럴 리가 없고요. 다만 뭘 했냐면은 1970년대 초반이 되면은 일본이 해외 수출이 막 늘어나면서 예. 일감이 넘쳐요. 사람들이 모자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중소기업에서 사람이 모자라니까 실질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예. 우리로 치면은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중에서 생산성이 낮고 기술력도 낮고 이런 데는 도태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80% 정도를 줄 수 있는 자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고 네. 경제 재편이 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 줄었군요.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최저임금 논쟁, 소득주 성장 논쟁과 연관시키면은 예. 우리나라 저도 뭐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는 거를 찬성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 문제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중소기업들 중에 그거를 지불할 수 없는 자영업자나 있죠.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여기가 아우성을 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내년 총선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이거에 대한 해법 중에 하나는 국가복지를 늘리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1970년대 일본처럼 그리고 오늘날 중국처럼 중국이 최저임금 계속 올렸는데 네. 별로 경제 충격이 없어요. 왜냐? 수출도 계속 늘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비용이 늘지만은 네.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이익도 늘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이익이 창출이 되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그렇죠. 감당을 한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못 그러잖아요. 못 그러기도 하고 안 그러기도 하고 소득주 성장론을 얘기하신 분들이 임금 인상만 얘기를 했지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수출을 어떻게 늘릴 건지 이런 고민을 안 했어요. 쌓아만 두고 안 한 게 아니라 기업 곳간에 현금으로 쌓아만 두고 아니 소득주 성장 정책을 펼치신 분들이 예.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할 투자 유인책 같은 걸 만들지 않았다 그런 이거죠. 거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주들이 특히 네. 중소기업 업주들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업 정책 이게 약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행인 게 예. 지금은 이제 그걸 깨달아 가지고 이 산업 정책을 펼쳐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수출도 늘리고 투자를 늘릴 건지 그러면은 뭔가 임금이 올라가도 견딜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투자 활성화 정책, 수출 활성화 정책이 작동하려면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때까지만이라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좀 늦추자라는 예. 게 지금 정부 여당 얘기인데 예.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최저임금 올리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작정 그것만 올리는 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칭찬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니 뭐 그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뭐 장비죠, 일방적인 옹호라기보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여러 경제학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거기에서 나오는 공약수 이런 것들이 집약이 돼서 아마 대통령과 정책 생산 라인에 전달이 되고 그런 것들이 각 부처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강을 하셨는데 잠깐 요것 좀 보죠. 또 틀림없이 질문이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기대하십시오,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이강류는 별 볼품 없는 건 잘 아는데요. 정승일이라는 워낙 훌륭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국민TV 이름으로 국민TV가 저작권을 갖게 될 공동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 정승일의 경제특강을 꼭 만들 거예요. 이게 10회가 됐든 20회가 됐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인기가 좋아서 팔리고 그러면 우리 계약서 쓸까요? 소득 배분 얼마나 한다. 계산해 봐야 되는데. 자, 좀 보죠. 아무튼 시간 참 잘 가요. 손금옥, 이은당, 아참은당, 이슈가 등등 장학하다 한장 대단히 감사하고요. CNN 보도는 진실인가요? 그랬더니 오보다 저질 소설이다. 이건 아까 제 오프닝이나 또는 뉴스브리핑 때 주신 견해 같습니다. 경제 공부하는 날 정승일 박사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막걸리 한 잔 걸치면서 야외 수업하고 싶으시다고 어장님이 딱 좋은데. 오늘 날씨도 선선한. 예, 스페이스 엔젤 03님, 정승일 박사님 오늘도 열공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분 말이에요. 이 박사님 참 수줍어하세요. 웬만하면 자기 책 가끔 뭐 얘기도 하시고 그럴 텐데 뭐 안 그래도 유명한 장하준인의 뭐 우석훈 박사 등의 책 얘기는 막 선전도 하고 자주 인용하면서 자기가 쓰신 책은 말을 잘 안 해요. 이렇게 그러네요. 수줍어하신 분. 수줍은 게 아니라 저도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검색 엔진에서 치면 책이 몇 권 뜹니다. 한번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사법부는 만인 앞에서만 평등한 게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라면 이게 뭐야? 김병경님, 사법부는 만인 앞에서만 평등한 게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라면 이재용을 구속하라. 뭔가 문장이 약간 엉키는 것 같은데 만인 앞에 평등하다면 이재용을 제대로 매섭게 조치하라 이런 말씀으로 번역해서 듣겠습니다. 저도 뭐 이재용이라는 개인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정말 범법을 했다. 예. 최순실과 뭐 거래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그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뭐 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게 예. 법치국가죠. 불법 편취액이 뭐 4조 5천억 이런 말도 나오고 하던데. 은당님, 박사님 말씀에 100번 공감한다. 박사님 책 주문해서 읽고 있다고 이승호 선생님. 오늘은 질문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6시가 되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쭉 나왔던 게 낙수 효과로 시작해서 다시 한번 대기업과 대기업 총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것은 명확히 구분을 하자. 그 다음에 대기업, 재벌을 나쁘게만 보는 이분법적인 견해는 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그동안 대척점처럼 여기고 있었던 흑백 논리에서 좀 자유롭게 깨부수고 자유로워지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 이거 하나는 매듭을 짓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했으면 싶은데 제가 지난 강의 마무리 즈음에 제 기억으로 그때는 제가 기자를 하고 있었으니까 선명합니다. 기자들은 어떤 중요한 사건은 내가 그때 어느 부에서 뭘 하고 있을 때 또는 사회면에 뭐가 큰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억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취임해서 경제 힘들 때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고
이명박 때도 취임사에도 나왔고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면서 계속 떠들었고 글을 쓴 게 한 박근혜의 얘기인지 최순실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자부 장관이 청와대 업무 보고를 할 때도 같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도 2017년 5월에 했고 이제 2018년부터 본격적인 이게 시작이 되는데 그때도 산자부 측 경제 라인에서 보고하기를 빠른 추격자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패스트 팔로워. 그동안 우리는 굉장히 정교하게 잘 베껴서 남들이 100년, 150년 해왔던 거를 압축적으로 20, 30년 만에 확 줄여서 허겁지겁 쫓아는 왔는데 마지막 낚고 채는 데는 역시 원천 기술의 문제가 있고 힘들더라. 그 정책만으로는 우리는 영원히 숨이 헉헉거리면서 쫓아가는 사람밖에 될 수 없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중국의 힘과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는 샌드위치로 잡혀먹을 것 같다. 그러니 퍼스트 무버, 팔로워가 아니라 추격자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 우리가 뭘 만드는 사람 또는 시장의 무엇을 만드는 요걸로 바꾸자는 말을 최소한 16년간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4번 바뀌는 동안 왜 그 슬로건은 계속 유효한가? 계속 강조되는가? 즉 하나도 실질적으로 말로는 그렇게 하자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된 게 없어서 대통령 바뀔 때마다 산자부 장관은 가서 그걸 보고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이게 반복되었던 건 아닌가? 이게 제 질문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그냥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예. 그걸 이제 추격형 모델에서 탈추격형 모델로 전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추격형에서 탈출형. 탈추격, 뭐 캐치업, 탈추격. 예, 캐치업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독재라고 하는 모델을 선진국에 이미 있는 산업, 뭐 자동차나 뭐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베껴서 모방해서 예. 이거를 빨리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해 가지고 수출하자. 예. 이런 조립 가공형 생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중국이 오고 있는데 중국이 더 빨리 하는 거 아니냐. 우린 뭔가 이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뭐라고 총괄 했냐면은 탈추격, 포스트 캐치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캐치업 이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캐치업이 이렇게 따라잡는 거고 캐치업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예. 뭐 추월하고 이러는 건데 포스트는 캐치업 이후. 예, 이후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포스트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제가 항상 머리에 쥐가 납니다. 왜요? 그냥 이게 뭔 소린지 지치가는 게 없어요. 어허. 뭐라는 거야 그래. 캐치업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에헤. 그럼 뭔데 이렇게 하면은 구체적 행동 지침이나 예, 방법론이 없다. 없어요 거기. 그냥 슬로건이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진보 쪽 내에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합니다. 예. 특히 뭐 약간 PD스러운 그런 쪽에 뭐 이진경이니 뭐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PD가 NLPD 그 PD 예, 말하는 그때 그 PD 쪽 사람들이 대거 그냥 철학자들이 예, 예.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요 다. 예. 다 전환하고 막 그러는데 예. 이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래 뭐 알긴 알겠는데 그래 뭐야 이러면은 국가 정책이 안 나와요 이분들로. 그냥 개인들이 다 그냥 어디 들어가서 그냥 개인주의로 그냥 도피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리산 구례 같은데 아름다운 그냥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서 들어가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아니 그러면은 나라 전체 경제를 어떻게 바꿀 건데 이러면은 답이 없고 그냥 농촌에 가서 공동체를 만들자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런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크게 보면 제가 예.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긴 시간 얘기를 해야 언제 되는데 이진경 수유 앤 너머를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제가 사실 베를린에 있을 때 이진경 선생이랑 이제 또 이 베를린에 같이 있었어 가지고 아. 가끔가다 또 어울려서 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또 알거든요. 저도. 예. 후배 되시죠? 예, 저보다 아는데 예. 아무튼 저는 포스트 캐치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정부가 여러 가지 시장 개혁 정책, 그러니까 박이랬나 김대중 정부가 4대 개혁을 했거든요. 재벌 개혁, 금융 개혁,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개혁을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뭔가 더 이상 박정희 정부식의 정부 주도, 재벌 주도의 이 캐치업 모델, 개발 독재 모델이 아니라 이걸 다 해체하고 이제는 포스트 캐치업으로 가야 된다. 예. 그게 바로 혁신 주도형 성장. 이 개념이에요. 노무현 정부가 사용한 게. 이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라고 얘기를 했죠. 예. 내 이름만 지금 예.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고 공무원들이 하는 그 페이퍼는 다 똑같은 얘기들이야 다. 그러니까 표지만 바꾸죠.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거를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들께서 창안한 거냐? 그게 아니고 OECD 공식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노베이션 드리븐 이코노미. 이노베이션이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다. 아하. 이 보고서가 90년대 말부터 나오고 OECD가 다 이게 보급한 개념이에요. 예. 이 OECD는 미국 경제학자들이 제일 많은 데고 아하. 이 여기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시장주의 경제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예. 시장에다 맡기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재벌개혁, 금융개혁 다 월가 모델로 하자. 우리나라 금융시장 그러니까 은행들 다 외국에 팔아버리고 반환이지만은 그 다음에 안 팔린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 뭐 주요 은행들의 이사장이 뭐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오고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이사를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를 김대중 정부 때도 했고 노무현 정부 때 관료들이 이걸 다 추진했어요. 근데 집권 세력으로 들어간 그 진보 경제학자들 이거를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하준 선생이랑 저랑 이게 무슨 진보냐? 라고 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런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포스트 캐치업 모델도 비판하는 거예요. 예. 뭐냐면은 포스트 캐첩이라는 게 캐첩이 아니라는 거, 개벌 독재가 아니라는 것 뿐이지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는 좀 덜했지만 김대중 정부 때는 아예 노골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세계화? 글로벌 스탠다드. 스탠다드. 네. 김영삼 때부터 세계화 얘기는 나왔던 그쵸. 것 같고. 근데 제일 많이 듣던 게 글로벌 스탠다드고요. 예. 그 당시에 글로벌 스탠다드는 바로 아메리칸 스탠다드였어요. 국제 표준. 미국식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게 김대중 정부였어요. 그리고 금융시장도 월가 모델로 가고 예.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미국의 CEO들처럼 바꿔갖고 스톡옵션 다 부여하고 그때는 신자유주의의 그늘이 얼마나 무섭고 춥고 깊을지를 미처 몰랐을 때인가요? 몰랐죠. 그 당시에 저랑 장하준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잖아요. 예. 진보 쪽의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진보 쪽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유주의가 얼마나 좋은 건데 거기다 신이잖아.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좋은 건데 이 무식한 이 좌파 젊은 통들이 뭣도 모르는 녀석들이 네, 뭐 어디 뭐 유럽 같은 데서 그냥 공부한 이상한 새끼들이 뭐 좌파라고 하면서 무슨 보수골통 같은 박정희를 지지하지 않나 그러면서 비난하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비난이 노무현 정부 때 내내 지속됐어요. 그러다가 이 비난이 언제 사라지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 자본주의가 무너지면서 리만 브라더스 이렇게 흔들릴 때 그러면서 비로소 어우 저 얘기가 맞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떠들던 둘을 비롯한 일각의 꽥꽥거리던 선수들이 맞았네. 맞았네라고 하면서 네. 일종의 보면은 진보 내부에 예. 시민권을 획득한 겁니다. 그나마 이런 데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시민권을 획득해. 그동안은 그러면 추방된 자 또는 경계인. 뭐 경계인이죠. 왜냐하면 장하린 선생이나 저나 다 뭐 경제학과 중에서 장하린 선생 한국에서 대학원 안 가고 예. 한국에서 대학원 나왔으면 벌써 그냥 온갖 공격을 받아가지고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뭐 서울대 경제학과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계속 주변부적으로 서울대 물리학과 다니다가 노동운동 하다가 네. 공부는 본격적인 공부는 독일 가서 하고. 예, 자유대학에서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다뭐 이상한 정 박사님도 장하준처럼 어디 그런 데서 하다못해 싱가포르나 뭐 독일 암스테르담이나 어디 이런 데서 학교에 있으면서 해야 제가 뭐 개인적인 시민들이 얘기인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가 한 번도 대학 교수가 된다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마음 속에 항상 저는 운동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저희야 뜻대로 가네요. 그냥. 자주 외실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교수 타이틀이라는 게 엄청 좋죠. 필요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어드밴티지나 힘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를테면 장하준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초야에 묻힌 경제학자나 칼럼니스트나 저술가가 하면은 왠지 뭐 좀 뒤가 허전해 보이고 그렇죠. 그냥 그런 가설도 하나 있다. 원 오브 댐으로 여기는 경향이 지식인들 사이에 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랑 장하린 선생이랑 책을 같이 썼는데 그러게요. 장하준만 유명하고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나?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식이에요. 그 레테르 효과라는 게 참 우리 네. 지식인 사회의 천박함을 드러내는 것이긴 한데 자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포스트 캐치업은 실상이 없는 거였다. 네. 그리고 실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실체는 네. 미국 자본주의로 가자는 거였다. 아하.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인데
미국 자본주의로 가게 되면은 포스트 캐치업이 달성될까요? 그러면 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지금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여러 가지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 미국이 인공지능에 관한 뭐 구글도 있고 구글에 납품한 여러 가지 뭐 벤처 기업들도 많은데 그럼 그게 미국 자본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자본주의 덕택에 그렇게 된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미국의 구글이 과연 월가의 논리의 덕택에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월가의 논리라는 게 펀드 매니저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몇 년 안에 그냥 주가 상승 안 하면은 가차없이 경영권 공격이 들어오고 돈이 돈을 먹고 돈을 네. 버는 데 아니에요? 월가라는 그렇죠. 데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국제연구소에 근무할 때 제가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예. 거기 가서 벤처 캐피탈 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 만났어요. 예.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이랑 똑같아요. 자기들도 이 벤처 캐피탈 펀드를 조성할 때 월가의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펀딩을 받는데 얘들은 뭘 요구를 하냐? 3년 내에 IPO 할 것. 나스닥에. 그거 안 돼? 투자하지 마. 10년, 20년 장기 투자? 그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도. 우리랑 똑같네요. 비슷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미국이 인공지능에 관한 한 예. 그거만 얘기를 하면 인공지능에 관한 한 미국이 기술력이 뛰어나요? 우리가 기술력이 뛰어나요? 우리보단 미국이 낫겠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미국이 5년이면 우리나라는 한 15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지난 20년 동안 시장 개혁이라는 걸 했는데 15년 동안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했나요? 예. 정반대죠. 예. 아까 얘기처럼 하면은 예. 재벌 오너들 저놈들 나쁜 놈이니까 예. 저놈들은 뭐 있으면 오랫동안 해먹을 테니까 예. 오랫동안 해먹는다는 건 뒤집으면은 걔들은 정말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재벌 오너들은 그나마 아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먹튀하는 사모펀드나 펀드 매니저나 공격형 지분형 이렇게 돈 싸들고 왔다 갔다 하는 소버린이니 뭐 이런 애들하고는 틀리다. 다르죠. 적어도 본사가 한국에 있고 아무리 뭐 한국에서 감옥을 가나 한 있더라도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내가 왜 한국에서 국적을 가져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삼성전자 본사를 미국에 옮겨버리고 자기도 미국으로 아예 옮기면은 미국은 훨씬 더 이런 규제가 없는 나라니까 그런 꿈을 꿀 거예요. 근데 왜 남아 있느냐? 이거 나중에 한번 뭐 직접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 왜 남아 있습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그죠? 네. 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이거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한국 회사예요. 곧 깜빵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아있냐. 그래도 뭔가 한국에 있으니까 떡고물이 생긴다고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이익이 생긴다는 건데. 예. 아무튼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진보 세력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벌 개혁. 예. 저도 재벌 개혁을 찬성하지만 예.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재벌 개혁은 유럽의 스웨덴이라든가 독일처럼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거 이런 식인데 한국은 끊임없이 그게 아니라 주주들 대표, 펀드 매니저의 대표가 들어가는 식으로 견제하라고 일했고 이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은 결국 스톡옵션이란 경우로 돼가지고 회사의 경영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날 예. 1년 내에 수익이 안 나면은요 거기 부서장이 잘려요. 지난 시간에도 그 말 예. 하셨죠. 이게 뭐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대기업들이 다 그래요. 오너 패밀리도 그걸 요구를 해요. 지금. 예. 왜냐면 자기들이 그런 거 안 하면은 근데 그 지분이 작으니까. 단기 성과주의의 폐해는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잘 아는데 네. 알지만 그거를 안 하면은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작잖아요. 예. 내가 이 펀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펀드들이 발랄을 켜가지고 뭐 엘리엇 같은 애들 편을 들 텐데 예. 그 이 회사 경영권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부합해줘야죠. 잠깐만요. 전화카드 한 장님, 유튜브는 글자 수 압박 때문에 질문이나 의견 개진에 한계가 있네요. 이럴 때는요, 전화로 질문을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시도하겠습니다. 글로 쓰는 것과 전화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 박사님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도 되니까 우리 그거 가능하죠? 불가능합니까 아직은? 전화번호 공개해드리고 저는 그렇게 해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 질문 전화. 아무튼 연구를 해봅시다. 전화카드 한 장님, 저희가 시스템에서 좀 익히거나 연습하거나 회선을 좀 뭐 이런 문제는 있을 테니까 곧 조만간 해결이 되면 전화번호를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 말씀이 꽤 있는데 올라온 것까지는 소화를 하죠.
이승호님은 낙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릇의 크기를 정책적으로 제한한다면 공산주의자로 하겠죠. 이건 질문인지 자신 견해의 표명인지 확실치 모르겠습니다. 또 아까 그 글자 수 압박 때문에 질문 쓰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PD 이야기는 좀 비약이 심하신 것 같다. PD 좀 언급하신 거 그런 말을 했고, 승호님 낙수 효과는 미신이 이건 지금 시청자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승호님 낙수 효과는 미신이 아닐까요?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 부자, 기업 중심에서 중산층 소비자 위주로의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정 박사님 강의 내용과 별개인데 정보 비대칭 이론으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 교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별도 항목으로 대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본인도 별도라고 쓰셨고, PD 이야기에 비약이 심하다는 코멘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서 부자와 대기업 중심에서 중산층과 소비자 위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 코멘트를 하시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게 이제 지금 몇 회까지 얘기한 거. 두 번째 얘기한 거. 두 번째. 예. PD 얘기는 그냥 양념으로 들어간 거고 그 예. 얘기하려면 또 한참 예. 또 뭐 운동권 뭐 사상 투쟁 해야 되니까. NLPD 논쟁 또 해야 되고 옛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구체 얘기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그 얘기랑 다 연관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 그 나온 얘기들 중에는 뭐 특별한 이견이거나 확실한 질문보다는 이렇게 소통되는 걸로 하겠고요. 다만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은 꽤 유명하기도 하고 한국에도 오고 뭐 이렇다고 하니 스티글리츠 정보 비대칭 이론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짧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요. 스티글리츠가 정보 비대칭 그 문제 가지고 이제 학자로서 유명해지긴 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 비대칭 얘기가 뭐 나는 아는데 저기는 모르고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 회사가 내부 사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뭐 제대로 투자 안 한다 뭐 이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장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균형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아무튼 스티글리츠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국가 얘기도 하고. 스티글리츠도 오늘날 미국을 이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60년대 70년대처럼 부자들한테 대기업이 아닙니다. 부자들한테 그냥 엄청난 과세를 해야 된다. 개인소득세를 해야 된다. 카터 때처럼. 카터 내지는 뭐 닉슨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야 된다. 공화당 정부에서도 부유세에 준하는 부자 과세를 많이 했군요. 그럼요. 아까 이처럼 이제 아이젠하워, 닉슨 전부 다 부자들한테 90%, 75%. 물론 카터는 민주당이긴 했지만 양자가 다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공화당 그러면 무조건 보수 그래가지고 뭐 네오콘이니 우리나라 어버이 뭐 태극기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근데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얘기랑 연관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예요. 사상적으로도. 아까 뭐 포스트 모던 얘기했는데 포스트 모던도 사실 유럽에서 들어온 것보다는 미국 통해서 들어온 영문학 하시는 분들 통해서 들어온 게 많거든요. 뭐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그 미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어떤 게 있냐면은 1970년 68년도에 68 학생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유럽의 베를린, 프랑스의 파리 이런 데서 학생들이 이제 데모하고 막 이런 식이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의 버클리 대학 이런 데서 반전 데모하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그 부인인 힐러리 여사가 바로 68 세대예요. 68 때 이제 반전 데모하고 막 이러면서 미국을 바꾸려는 상을 그린 사람들인데, 이 68 운동의 사상 속에 복지국가가 없어요. 아,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복지국가 사상이에요. 이게. 오히려? 이해하기 힘드네. 왜냐? 복지국가도 국가네요. 국가니까 해체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68 운동의 사상을 보면은 결국 이제 뭐 제가 이제 베를린에 있을 때 제가 살던 기숙사에 거기가 이제 바로 베를린에서 일어난 팔레비 반대 데모 하다가 이제 거기 총 맞아 죽거든요. 이란의 팔레비? 이란 팔레비가 79년도인가 80년인가 아니 68년도에 베를린을 방문했는데 그냥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를 구입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독일 경찰이 팔레비를
쫙 호위했는데 경호. 독일 대학생들이 제가 다니던 자유대학 학생들이 팔레비가 독재자니까 아하. 이제 베트남 전쟁 반대랑 연결돼 가지고 네. 반대 대응을 했더니 독일 경찰이 네. 총으로 쏴가지고 학생이 죽은 거예요. 할레비 방문 반대 시위대 학생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네, 했다. 발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상상도 못하는 식으로. 야, 씨.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이 광주 항쟁의 시발점처럼 그렇게 쏴버린 거예요? 네, 쏴서 4.19처럼? 죽어요. 그래가지고 4.19네, 4.19. 그 죽은 학생이 제가 살던 기숙사에 살던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 기숙사에 살던 학생들 다 들고 일어나고 거기 베를린 자유대학이니 뭐 이런 데 있는데 원래 베를린 자유대학이 원래 동베를린에 있었던 대학이었는데 예. 동베를린이 공산화되니까 예. 자유를 찾아 도망친 학생과 교수들이 교수들이? 만든 게 자유대학이에요. 그 캠퍼스가 어디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이태원 한가운데 미 8군 사령부 한가운데 있어요. 8군이 잘한다고 만들었는데 그 미군 사령부 바로 앞에서 반미 반전대모를 한 거예요. 이 학생들이. 자유대학. 그러다가 또 총 맞아 죽고. 이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총을 맞으니까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아데나우 정부였는데 예. 아데나우 정부가 나치 경찰을 청산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경찰의 전통이 남아서 학생들한테 총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저 우리로 말하면 특무대 김창룡이 네. 같은 놈이 아직도 틀어주고 살아있고. 있다가 뭐 못된 짓 한다고 하니까 반공 어쩌고 하면서 네. 때려잡는 식이었네요. 네, 그러면서 68 학생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예. 아무튼 이 68 학생 운동의 대표적인 그 학생들의 모습이 예. 일부는 뭐 모택동인이 뭐 체게바라 이런 책 읽어가지고 뭐 남미에 가서 뭐 무장투쟁하는 일부도 아주 일부 있지만 예.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하시시 피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읽은 히피. 히피예요 히피. 예. 히피 운동을 한 거예요. 반전 반국가. 반전 반국가 반자본주의. 예. 국가에는 복지국가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왜냐 복지국가를 하니까 독일의 일반 서민들이 복지국가에 취해서 너무 좋으니까 예. 휴가 가고 그다음에 온갖 폭스바겐 끌고서 이탈리아로 놀러 다니느라 예.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저기 베트남과 니카라구아에서 지금 당하는 독일제 무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했다. 반성을 안 한다. 반성을 안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 역시 물질주의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읽은 책이 뭐냐면은 헤르만 헤세, 예. 데미안, 그다음에 이제 불교의 시타르타 뭐 이런 거, 노자 장자 사상. 개인의 해탈과 뭐 사상적 이런 것과 극단적인 개인 수련이나 개인으로 확 옮겨가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68 학생 운동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다. 예. 그리고 소규모 공동체다. 어허. 작은 공동체가 아름답고 따라서 복지국가니 뭐 노동자 계급이니 이런 얘기 다 버리자. 라고 했고 이게 바로 클린턴 정부의 사상이고 이게 우리나라에 90년대부터 들어온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바로 이 사상이거든요. 68년에 발원됐던 68 학생혁명, 이른바 68혁명이라고 유럽을 휩쓸었던 가치관의 상당 부분이 우리는 약 20여 년 후에 네. 유입된 거네요. 왜냐면 80년대에는 군사독재랑 싸우기 바쁘니까 그랬죠. 그렇게 뭐 히피니몬 이런 것들은 아유 너무 먼 얘기인데 그리고 90년대 이제 이게 뭔가 약간 잘 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소련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포스트 모더니즘 68 학생 운동에 관한 책이 확 들어와요. 80년대 전두환 때 히피 이런 거 찾고 그러면 속 없는 놈이라고 그죠? 그냥 뭐 오해받았겠죠. 적어도 국가범법으로 걸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 진보 진영에도 이게 영향을 많이 끼쳐가지고 예. 우리나라에 특히 생태환경 운동하는 분들 중에도 왜냐 이게 바로 독일의 녹색당 흐름이에요 이게. 아, 이게 나중에. 68 혁명 세력의 일부가 녹색당으로 예, 이어집니까? 녹색당으로 제일 많이 갔고 그다음에 일부는 사회민주당으로 갔고 양자가 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복지국가에 관심이 크지가 않고요. 아하. 노동권 강화도 크게 관심이 없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말에 슈레더 정부가 3인당 녹색당 연립정권이었는데 그때 복지를 제일 많이 깨버려요. 그게 바로 감축해버려요? 감축해버려요. 뭐 하르츠 개혁이니 이런 걸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노무현 정부가 또 몇 년 뒤에 등장하거든요. 네. 아니 하르츠 개혁을 하는 이 독일의 녹색당 3인당 정부 좌파 정부인데 네. 왜 깜빡이를 왼쪽으로 켜고 오른쪽으로 드라이브를 오른쪽으로 하느냐. 근데 이게 한국의 노무현 정부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승일의 경제학이 아니라 정승일의 정치 경제학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분이 또 학위가 정치 경제학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영어로 말해서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자. 사람에 관한, 부유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였다.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 산업 정책이 열심히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우에서 뭔가를 이제는 추격자의 지위를 벗어나서 뭔가를 만들거나 우리가 뭔가를 이끌어 보려는 퍼스트 무버로 가는 과정에서 왜 늦어졌는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그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은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퍼스트 무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지금 일부 차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문 정부는 이전의 퍼스트 무버 정책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아마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위원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도 하셨고 토론과 의사개진이 많으셨을 테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시작하는 주제로 삼고요. 근데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뭐 열심히 들어가지고 그런 건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뭐 개진은 기탄 없이 하셨겠죠. 했지만 뭐 그걸 뭐 관료들이라든가 뭐 이분들이 듣고 있는 저도 잘 몰라요. 박사님 뭐 성격상 뭐 눈치 보면서 말했을 것 같진 않고 뭐 할 얘기는 다 하지만 얘기는 다 했고 그게 이제 과연 그 정책 집행자들이 손에 어디만큼 갔는지는 또 지금 여기는 직접 참여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적어도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하자는 차원이고요. 오늘도 많이들 떠나시지 않고 이 시간이 6시 25분 곧 퇴근 시간인데 감사합니다. 이분이 전화로 질문을 받겠다 그랬더니 사투리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아마 부산 분이시라서 아이 사투리 뭐 거저 그 사투리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야 걱정 마시라요. 예, 오늘도 그 천의 무봉 뭐 이런 말 있죠. 옷을 꿰매고 하는데 나중에는 옷의 형상을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거창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맞는 사자성어를 갑자기 인용하느라고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쫄깃쫄깃한 긴장감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있고 있었거나 또는 대충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이면 부족한 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